러시아군이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응하기 위해 참호를 파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의 5월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헤르손, 자포리자, 멜리토폴 인근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참호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남부 지역의 통제권만큼은 절대로 우크라이나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의 의지와는 달리 헤르손의 통제권은 점차 우크라이나군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현재 헤르손에서 대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1개의 해병여단과 1개의 해병대대, 2개의 기계화보병여단, 1개의 공수여단이 배치돼 헤르손의 탈환에 상당한 전력을 투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군은 돈바스 공세에 남은 전력을 다 털어넣었습니다. 사실상 추가 증원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대로라면 우크라이나군이 그냥 밀어붙여도 헤르손을 탈환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헤르손 공략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헤르손 북동부에서 러시아군의 조직적인 저항이 계속되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 북동부의 저항 세력을 완벽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격간 우크라이나군이 역습을 당해 포위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게다가 헤르손을 진입해서 시가지전을 벌이게 되면 러시아군이 헤르손 주민을 방패 삼아 저항하는 만행을 저질러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헤르손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전력의 우세를 달성하고 있지만 쉽사리 점령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헤르손의 원활한 점령을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헤르손 동부의 노바카호바카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노바카호바카는 헤르손과 함께 크림반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해당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게 되면 크림반도를 넘어 러시아군은 보급로가 끊긴 채 고립됩니다. 게다가 노바카호바카에서 헤르손으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동쪽과 남쪽에 3곳이나 있어 헤르손의 러시아군을 손쉽게 포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도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노바카호바카가 점령당하게 되면 러시아군은 헤르손을 포기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남부 전선의 정체를 타개하고 헤르손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노바카호바카를 반드시 점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그리 간단한 작전은 아닙니다. 러시아가 배치한 방어 병력이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재 남서부 우크라이나의 보급 거점인 미콜라이우에서 노바카호바카까지는 직선거리로만 100km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제 아무리 우크라이나군이 수적 우세를 점했다 할지라도 쉽게 노려볼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미콜라이우 동쪽의 도시 스니후리우카를 장악해야 합니다. 스니후리우카는 헤르손주와 미콜라이우주를 나누는 경계인 잉구레강 서안에 위치한 시가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인데요. 이곳에 미콜라이주에서 노바코바까지 이어지는 철도와 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이곳을 굉장히 애지중지하는데요.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스니후리우카를 탈환할 경우 러시아군은 크리브이리를 노리던 병력을 헤르손이나 노바카호바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니후리우카에서 노바코호바까지는 전부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진격으로 헤르손주 러시아군의 허리를 끊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스니후리우카 앞에서 기침만 해도 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니후리우카 앞에 우크라이나군의 정예기갑 부대인 14 기계화보병여단과 80 공중강습여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는 여차하면 단숨에 노바카호바카까지 진격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서방의 군사 원조를 받은 우크라이나군이 밀려드는 러시아군을 녹여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M777 곡사포를 사용하는 용맹한 우크라이나 포병들의 전과가 대단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공여받은 M777 곡사포를 사용해 막대한 전가를 올리는 중인데요.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에서 도하하는 러시아군을 격파하거나 이지움의 러시아군 탄약고를 파괴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맹활약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기뿐이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 중 상당수는 아직 우크라이나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와 비교도 안 될 여러 서방제 최신 무기들과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탄약이 우크라이나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물량이 많아 보내는 데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중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무기를 지원해줘도 소용없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호환입니다. 실제로 현재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최신 무기를 보내는데 큰 곤란을 겪는 중인데요. 동구권 무기를 주로 잃었던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제 무기를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인입니다. 개전 초기부터 공유가 시작된 미국의 M777 곡사포가 이제야 전쟁에서 활약하는 것도 사용법이 달라 전환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를 세 종류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 사용할 수 있지만 성능은 떨어지는 소련제 구식 무기, 두 번째는 사용법이 간단하고 위력적이지만 용도가 제한적인 서방제 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 교육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단가가 비싸 많이 지원하긴 어렵지만 전쟁의 판세를 바꿀 첨단 무기 등으로 구분했는데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 중인 지원 무기 중 상당수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특히 첫 번째에 해당하는 소련제 무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과거 공산권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체코와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이 T-72 전차 S-300을 비롯해 다나 차륜형 자주포와 RM-70 같은 개량형 소련제 무기까지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제공 중인데요.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러시아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소련 군대가 자유를 갈망하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쳐들어갔습니다. 소련은 현재 시간 8월 20일 밤 11시에 야음을 틈타 동맹군의 주구들을 앞세우고 체코를 일제히 쳐들어간 것입니다. 체코는 최근 소련의 억압에 반발하면서 자유화의 물결을 거세게 일으켜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동에서는 소련이, 북에서는 폴란드가, 서북에서는 동부 독일이, 그리고 남에서는 헝가리가 일제히 쳐들어가 체코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1968년 봄에 일어난 프라하의 봄 사건을 우리 언론이 보도한 것인데요. 이처럼 잔혹한 러시아의 만행을 기억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함락당해 자신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이 덕에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많은 장비를 손실했음에도 전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전쟁 전보다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지원한 무기로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우세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개량으로 고성능 무기로 발전했다고 해도 결국 구식 소련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식 무기들로는 한층 더 발전된 기술로 만들어진 러시아군 신무기들과 정면 대결을 펼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라면 몰라도 공세에서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와 크리메타란 등 영토 회복을 위한 반격에 나서기 위해서는 보다 강하고 정확한 무기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즉 러시아제 무기를 압도할 수 있는 우수한 서방제 첨단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원 수량은 충분합니다. 엔노와 제볼린 등 소모성 무기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 FH-70, 세자르, 아처 등 우수한 155mm 포들이 쉼없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받은 포만으로 수개 포병여단을 창설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서방제 첨단 무기들을 전장에 배치해 러시아군의 공세를 격퇴하고 나아가 대반격에 방해가 될 러시아 부대를 철저히 소탕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최첨단 방공미사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자국산 미사일인 아이리스-T 미사일을 지원해 러시아군이 더 이상 무차별 폭격을 할 수 없도록 억제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미사일은 미국의 AIM-9 사이드와인더처럼 단거리에서 적을 처리하는 적외선 열추적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주력 무장으로 선정됐을 만큼 우수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현재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것은 이 아이리스-T를 지상용으로 개량한 아이리스-T SLM인데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발사 차량 30대와 레이더 10대, 전술작전 차량 10대로 구성된 10개의 포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적진에 쏟아지는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고작 방공미사일 몇 포대가 전황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대공포대들이 배치되기 시작하면 러시아군은 순식간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항공전력의 손실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게 불보듯 뻔한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구식 방공망조차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 국경 밖에서 미사일을 흩뿌리고 가거나 저공비행을 하는 것이 현재 러시아 공군의 모습입니다. 그런 공군이 첨단 열추적 미사일인 IRST를 피하거나 요격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 IRST가 배치되더라도 적어도 수준은 지나야 제대로 된 활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서방제 무기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호환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단한 레이더 운용법과 무장 사용법을 익히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주도하는 미국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에게 당장 필요한 방공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다수의 스팅어 미사일을 공급했습니다. 스팅어 미사일은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지대공 무기인 맨페지로 분류되는데요. 전투기를 잡기에는 성능이 다소 떨어지나 저공비행 중인 공격기나 헬기를 상대로는 굉장히 훌륭한 반격수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제 스타스트릭 지대공 미사일이나 브림스톤 대한미사일처럼 거의 곧바로 사용이 가능한 무기들이 속속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되고 있는데요. 브림스톤 미사일의 경우 최근 러시아군 전차를 일격에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상에서는 엔노우, 제벌린, 마타도어 등이 크게 활약 중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로는 러시아의 공세라는 급한 불을 끄고 공세를 지원하는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공세를 위해서는 교육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PGH-2000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선발된 정예포병들이 PGH-2000을 수령하기 위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이 훈련을 마치고 PGH-2000과 함께 전선으로 돌아온다면 우크라이나 포병이 러시아 포병을 압살할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의 최신형 자주포 2S19 무스타에스는 사거리가 36km에 불과해 PGH-2000을 전혀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즉 러시아 포병의 팔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포격을 퍼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포병이 있어도 적진을 돌파하거나 아군을 엄호해줄 전차가 없다면 제대로 된 공세를 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군이 보유 중인 구형 에이브람스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자는 주장이 민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이 현실이 되어 우크라이나의 구형이지만 막대한 수량의 미국제 전차가 지원된다면 단숨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서방제 강력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이상 이번 전쟁의 승자는 더 확실하게 우크라이나로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